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여전히 상대적 빈곤 인구 비율이 약 15%에 달합니다. 특히 66세 이상 노년층의 빈곤율은 약 40%에 육박하여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리지만 흔히 가난한 사람에게 노력 부족이나 개인 책임을 묻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개인의 의지나 근면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와 제도의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부모 세대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자녀 세대의 교육, 직업, 결혼, 주거 선택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노력해도 결과가 달라지며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삶을 좌우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가난이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대물림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무색하게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서기가 과거보다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삶의 조건을 바꾸기 힘든 사회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빈곤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교육기회의 격차, 거주지역에 따른 인프라 차이, 노동시장 구조, 금융 접근성 등 여러 요인이 서로 얽혀 빈곤을 지속시킵니다. 예컨대 일부 사람들은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갚아가며 공부해야 합니다. 두 경우가 동일한 결과를 내기란 어렵습니다. 얼마나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었느냐가 성공 여부를 가르는 시대가 되었고 이러한 환경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고착화되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집니다. 이렇듯 가난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하며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현실에서 얼마나 사실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의 쏠림이 구조적으로 발생합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속에서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은 투자와 자본 수익을 통해 더 부유해지기 쉽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은 높은 벽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소득보다 자산이 더 중요해진 시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 10년 사이 2배 넘게 올랐지만 같은 기간 임금 상승률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급속히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자산 불평등은 단순히 돈의 차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집값 상승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고 담보대출 등을 활용해 추가 자산을 늘릴 수 있지만 무주택자는 오른 집값을 따라잡기 위해 더 많은 대출을 짊어지거나 내 집 마련 꿈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 결과 생활 안정감부터 자녀 교육, 정보와 인맥 등에 이르기까지 삶 전반에서 격차가 커집니다. 부자가 더 부유해지는 동안 가난한 사람은 빚을 내 생활을 꾸리기 바쁜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고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높은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자 부담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일도 흔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커녕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이나 자녀 세대에 부를 물려주는 것조차 요원하게 됩니다. 불평등한 부의 분배도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상위 10% 부유층이 전체 가계 순자산의 약 44.4%를 보유한 반면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9.8%에 불과했습니다. 상위 10%의 손에 거의 절반의 부가 집중된 반면 인구 절반은 합쳐도 10%도 안 되는 몫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애당초 계산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애써 모두에게 케이크를 나눠주더라도 누군가는 작은 조각밖에 받지 못하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격차는 불가피하며 부는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격차의 정도가 지나치게 커질 때 발생합니다. 격차가 너무 크면 계층 이동의 희망이 사라지고 사회 전반의 효율과 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부의 대물림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한국의 부자 10명 중 6명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형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수성가형 부자보다 상속 등 세습에 의해 부를 얻은 이들이 더 많은 현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부자가 되기 어려운 구조를 방증합니다. 결국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희망적인 수사에 가깝고 현실에서는 대다수가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자본주의의 논리라는 냉혹한 진실이 존재합니다. 중년 직장인이 겪는 경제적 불안과 자산 축적의 어려움. 중년층 40대, 50대는 사회와 가정을 떠받치는 허리 세대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커다란 경제적 불안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직장인들의 현실을 보면
중년이 되기까지 부를 충분히 축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 많습니다. 우선 한국 기업들의 관행상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하기가 힘든 환경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 사람이 가장 오래 다닌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이 고작 49.4세에 불과했습니다. 50세도 되기 전에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년까지 버틴 사람보다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으로 일찍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더 많은 현실입니다. 2005년에 비해 2020년대 중반 현재 조기퇴직자가 2.5배로 급증해 연간 조기퇴직자가 60만 명을 넘어서고 정년퇴직자 수를 앞질렀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 기술 발전에 따른 인력 감축 등으로 40대, 50대에 예기치 않게 일자리를 잃는 중년이 늘어난 것입니다. 직장을 일찍 떠나면 소득원이 갑자기 끊겨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중년층은 여전히 돈 들어갈 곳이 많은 시기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자녀는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실제로 1960년대생 중년층을 일컫는 맞춰 세대란 말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로 불립니다. 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에 힘쓰다 보니 정작 자신의 노후 대비에는 소홀해지기 쉽고 결국 중년 이후에 빈곤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약 40%로 OECD 1위인 현실은 이러한 불안을 뒷받침합니다. 중년의 상당수가 은퇴 준비가 안 된 채로 노년에 접어들고 이는 곧 노년층 빈곤 문제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일터를 떠난 중장년이 다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탓에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많은 중년 구직자는 임시직이나 계약직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립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55에서 64세 임금 근로자 중 임시 고용 비중이 남성 33%, 여성 36%로 OECD 평균의 약 4배에 달해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곧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며 경력을 이어가는 대신 많은 중년들이 불안정한 일자리들을 전전하게 됩니다. 안정적 정규직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과 연공 서열, 위주의 임금 체계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나이든 직원을 오래 두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중년 직장인의 상당수가 경제적 불안정에 노출되고 정년 이전에 퇴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자산을 모을 황금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중년기에 축적한 자산이 부족하니 노후에도 빈곤 위험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은 교육, 주거, 일자리라는 삶의 기본 축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의 구조적 불평등이 바로 가난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만드는 핵심 이유입니다. 먼저 교육의 기회 불평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교육열이 높고 대학 진학률도 세계적 수준이지만 그 교육의 질과 결과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한국은행의 한 분석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가정의 자녀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확률은 하위 80% 가정 자녀보다 훨씬 높은데 이러한 대학 진학률 격차의 약 75%가 부모의 경제력 영향으로 설명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학생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만큼이나 부모의 지원, 여력과 거주 지역 예를 들어 강남 등 사교육 특구의 입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돈이 많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 비싼 학원, 과외, 해외 연수 등을 제공하고 이는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용이하게 합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는 같은 재능이 있어도 이러한 기회와 정보의 격차로 인해 출발선에서 뒤처지기 십상입니다.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벌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장애라 할 수 있습니다. 주거 문제 또한 가난의 대물림에 큰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특히 집 한 채가 곧 자산계층을 결정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서울 등 도시에서 내 집 마련은 웬만한 중산층에도 벅찬 꿈이 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한국 가구의 평균 자산 중 약 75%가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고 자산 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말 전국 아파트 가격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 호분위 배율가 약 11배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부자의 한 채 값으로 서민 아파트 11채를 살 수 있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자산 격차가 크다는 것은 단순히 주거 안정성의 차이를 넘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여유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집이 있으면 주거비 부담 없이 그 집값 상승분이 고스란히 자산이 되지만 집이 없으면 소득의 큰 부분을 월세나 전세 이자로 지출해야 하고 또 집값을 따라잡기 위한 대출 이자까지 떠안게 됩니다. 결국 무주택자는 부를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에 갇히고 맙니다. 높은 집값은 결혼과 출산 포기를 부추기고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며 이는 다시 인구 문제와 지역 격차 등 사회 전반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절실한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의 구조적 불평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큽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은 높은 임금과 안정된 복지를 누리지만 많은 사람들은 중소기업이나 파견계약직 형태로 일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직면합니다. 예컨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약 55% 수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격차는 2000년대 이후로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해도 대기업 다니는 동년배보다 벌이도 적고 승진이나 훈련 기회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층은 안정적인 대기업 일자리에 쏠리고 중장년층은 한번 대기업이나 안정된 직장을 떠나면 예전 수준의 처우를 받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 문화, 연공서열 임금 체계 등으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즉, 일하고자 하는 의욕과 능력이 있어도 구조적으로 좋은 일자리 접근 기회가 불평등하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빈곤층이 탈빈곤할 기회를 막고 중산층도 쉽게 추락할 수 있게 만드는 위험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난은 개인의 부주의나 게으름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면이 큽니다. 교육, 주거, 일자리 등 삶의 기본 토대에서 시작된 불평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를 벌리며 노력만으로 뛰어넘기 어려운 장벽을 세웁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담만을 조명하며 하면 된다는 의지를 강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뛰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는 것은 노력의 가치를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열심히 살 권리가 있으며 사회는 그 노력이 정당한 결실을 맺도록 도와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시스템입니다. 개인이 100번 노력하는 것보다 공정한 제도 한 번이 더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구조를 바꾸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 예를 들어 교육 지원 확대, 주거 안정 대책, 노동시장 개혁과 복지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년 직장인 세대는 과거 세대보다 더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때는 노력해서 집장만도 했다는 식의 과거 잣대로 현재를 평가하기보다는 왜 지금은 같은 노력을 해도 예전만큼 살기 어려운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날카롭게 묻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때 비로소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부디 현재의 구조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이해와 연대 속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젠가 가난이란 단어가 더 이상 대물림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물음들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